자, 안녕하십니까. 네. 위켄 리뷰 촬영을 맡게 된 황태영입니다. 자, 마스크 벗고 하니까 괜찮죠? 그죠? 예, 계속 마스크를 쓰고 해서 잘 안 들렸었는데, 뭐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스크를 벗고 자연스럽게. 훨씬 더 보기 좋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워하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애들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그 아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위켄 리뷰를 사실 찍는 이유는 특정 문제 하나를 풀어주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문제가 똑같은 유형들의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의 문제 유형을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켄 리뷰를 볼 때 그 한 문제에 대한 풀이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저런 식의 문제는 내가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아, 그걸 풀 수가 있겠구나. 그럼 실제 다른 문제에도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립해주고 그 정립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올바른 풀이법과 접근법을 통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다 이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이제 깊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 하나를 풀자 이런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체화를 시켜서 응용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또박또박 끊어 읽거나 또는 이제 문장을 분석하면서 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일단 시간에 대한 압박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문제 양은 많고, 그러니까 시간 내에 풀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이든 선지를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 많이 이제 읽게 되죠. 그 훑어보기로 읽게 되면은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문장이 잘못되어 있어도 우리의 의식 구조는 그 문장을 올바로 읽으려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문장을 끊어 읽지 않으면 모든 문장은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읽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의 압박 말고는 아이들이 이제 독해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평소에 글을 많이 읽지 않고 계속 이제 뭐 시각적 효과에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자체를 꼼꼼하게 읽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문장을 분석하고 글을 많이 읽고, 마치 이제 옛말에 있던 뭐 다독, 다작, 다상량 이것처럼 뭐 다작과 다상량은 못하더라도 일단 다독 많이 읽는 것 자체도 상당히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많이 읽는 훈련, 그리고 읽을 때 문장을 끊어서 분석하는 훈련, 그거 기억하시고 잠깐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 교재 필수 문학 거기 이제 페이지는 55페이지였고요. 그렇죠? 거기 이제 1번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일단 실수를 범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발문제에 나와 있는 가를 바탕으로, 이런 말이 있죠.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를 바탕으로 나오면 가를 읽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 들어갔을 때는 이 가에 대한 분석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를 읽을 때 가의 내용을 약간 간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가를 바탕으로에 대한 가 분석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이들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발문제를 보게 되면 나와 다를 감상하는 건데, 나와 다를
감상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어려워하거나 또는 틀리는 경우에는 나와 다를 올바로 감상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지? 감상의 부적절성이죠. 이 감상의 부적절은 결국 선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와. 그래서 가를 충분히 분석했다 하더라도 나와 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을 때 오답이 나오고, 또 하나는 나와 다를 내가 설사 알고 있는 작품이었다 할지라도 가라는 조건 자체를 분석하지 못했을 때 오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을 해야만 실제 정답을 찾는 게 가능해집니다. 맞습니까? 일단 가 분석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예를 들면 가 분석의 첫 단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 한번 뽑아볼까요? 자화상은 이게 성찰하는 모습이구나. 첫 단락의 주요 내용은 성찰과 연관이 있다는 걸 일단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단락은 시인은 자아를 성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찍어보면 대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단락의 성찰 태도, 이 단락에는 대상화 기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단락. 자, 그런 데가 들어가면서 이런 대상화가 생겼을 때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 뭐가 생긴다고요? 괴리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 다음 단계는 이 괴리를 화해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괴리가 된 채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결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중요한 단어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만 큰 흐름이 성찰을 한다? 하기 위해서 대상화한다? 대상화했더니 괴리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이걸 이제 시에 대입해가지고 적절히 감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시 분석 자체는 여기서 이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선지에 들어가서 선지를 얼마나 꼼꼼하게 분석해서 끊어서 답을 찾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실제 이 문제는 아이들이 1번 문제를 봤을 때 사나이는 1번 선지에서 사나이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나이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바라보는 거울에 비친 자아에 해당한다. 즉 사나이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바라보는 거울에 비친 자아에 해당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이걸 읽을 때 사나이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럼 이때 사나이가 뭐가 되는 거니? 주체로서의 자아와 연결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시에서는 사나이가 분명히 객체인데 우물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에 가에서 얘기했던 대상화된 자아인데, 따라서 사나이가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틀렸네.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장을 분석하지 않고 빠르게 읽다 보면 사나이가 주체로서의 자아일 수 있고 그리고 객체의 자아를 바라보는 거구나. 주체의 자아인 사나이가 객체를 바라보는 거구나.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 아이들은 사나이가 주체로서의 자아고 주체로서의 자아인 사나이가 객체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틀렸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시간이 쫓길 때 1번에서 그렇게 읽어버리면 답으로 확신을 하게 되고 뒤쪽의 선지를 대충 훑어서 넘기게 되죠. 문학은 반드시 끝까지 선지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사나이가 주체의 자아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볼까요? 자, 사나이는 전체 문장에 뭐가 됩니까? 주어죠. 그럼 서술어 볼까요? 해당한다. 서술어죠. 사나이는 해당한다. 어디에? 어디에? 거울에 비친 자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안긴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분석에서는 일단 빼야 됩니다. 그럼 결국 사나이는 거울에 비친 자다 라는 문장이니까 거울에 비친 자는 가를 참고했을 때 뭐가 됩니까? 대상화된 자가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 사나이가 거울에 비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가운데 있는 얘는 어떻게 읽어 그러면? 그렇죠. 주체인 자아가 객체인 사나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 내용 그대로 우물 밖에 있는 주체의 자아가 우물 속에 있는 객체의 자아를 바라보는 걸로 완벽히 일치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이 이제 오답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분석하지 않아서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아니라 실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2번도 애들이 답을 못 찾는 경우야. 1번을 오답으로 정답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2번까지 갔을 때 2번은 맞네? 아, 그러니까 1번이 답이야 하고 푸는 경우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선지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야. 또는 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2번 잠깐 볼까요?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약간 문장을 줄여볼게요. 주체자와 객체자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괴리가 나오니까 여기 3단락에 있는 이 괴리를 끌어온 거예요. 맞죠? 근데 괴리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니 그 전 단계에서? 글의 흐름상 대상화가 돼야만 괴리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나시를 보게 되면 가시와 달리 가시에는 우물 밖에 있는 자아가 있고 우물 속에 또 다른 사나이가 들어있어. 그 사나이는 대상을 제시해서 나의 분신, 즉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세 번째 다시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있지만 자신을 대신할 만한 어떤 대상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죠. 맞니?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이 선지에서는 야, 어차피 가에서는 객체랑 주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 다도 있겠지 뭐 하고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나처럼 대상이 제시가 된 건 아닙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에서는 여기 있는 객체자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즉 바로 감상의 적절성이 필요한 겁니다. 뭐를 바탕으로? 가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 선지를 제낄 수 있는 틀렸다라고 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감상의 적절성을 바탕으로 해서 객체자가 없다라고 푸는 게 맞아. 자, 두 번째 단계 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알겠니?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로 굳이 인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니? 자, 현재의 자아가 있는데 현재의 자아는 주체, 다음에 과거의 자아는 대상화된 객체라고 억지로 아이들처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가를 바탕으로 해보면 왜 괴리가 생깁니까?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한쪽은 주체로서의 자아가 지향했던 이상적 자아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얘든 하나가 뭐가 돼야 돼? 이상적인 자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감상의 적절성.
다시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습니까? 없죠? 이 다시는 내가 살아왔던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시잖아. 그렇지? 즉 되고 싶은 존재가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상적 자아가 없는데 그럼 이제 이것도 괴리가 발생할 수 없는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근거 이상적 자아가 없다는 거. 두 번째 작품 다를 감상을 했을 때 적절성. 여기서는 대상화된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발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문제를 접근하고 풀었을 때 어떻게 풀지에 대한 방법과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전 때 말고 평소 연습할 때 공부할 때 조금 더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푸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한 문제라도 완벽히 정확히 푸는 연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같은 필수 문학입니다. 거기 이제 9번 문제죠. 9번 문제. 문제를 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이들 이제 이런 문제를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완벽히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대충 이거구나 하고 찾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이들의 평소 습관 자체가 근본적인 공부? 다시 말하면 일단 문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 단계, 전전 단계의 공부가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학원 가니까 뭐 문제 풀어. 문제 설명해주고 작품 설명해주고 끝.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복돼 왔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익숙한 아이들이 근본적인 개념 공부를 해라. 개념화 학습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지루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실제 뭐 대충 내 감각이나 분석이 자기만 분석이 대충 맞는 시가 나오면 이 시는 뭐 이렇겠지 뭐 들어가서 그래 이 소설은 대충 이렇겠지 뭐 그래 맞네 하는 거고 그 순간 내 분석과 감각이 잘못 분석이 되면 시를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어떨 때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다 안 맞기도 하고 즉 뭐냐면 문학의 정답과 오답에 기복이 심한 아이들일수록 문학의 기본기가 사실 떨어지는 겁니다. 문학은 기본기가 확실하면 어떤 지문, 어떤 작품이 나와도 문제는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독서와 달라서. 독서는 이제 지문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문제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래서 독서와 약간 다르게 문학은 기본 개념어 공부. 그렇죠? 이것을 좀 하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 선지에 쓰이고 있는 몇 개의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인물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심화시켜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개념 공부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냐면 어떤 선지를 봤다고 쳐봐. 선지에서 블라블라블라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 선지를 보는 순간 그치. 지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면 되겠군. 이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지문을 보면서. 알겠니? 그러니까 약간 뭐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긴 산문 지문을 쫙 읽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자라는 풀이법도 있어. 맞니? 그러니까 문제 9번을 쭉 읽어보고 그럼 이 작품에는 이런 방법이 쓰이고 있겠군 하고 들어가서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없네 이렇게 이제 바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니? 물론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무조건 옳다가 아니고요.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지문 내용을 대충 예상을 하고 지문에 들어가서 훑어보면서 찾는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 개념어가 완벽히 정립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아까 했지만 인물이 주고받는 대화가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갈등이 심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혹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갈등의 심화라는 말은 이미 그 전 단계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문 구성은 대화가 나오기 전 단계에 이미 갈등이 존재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심화. 알겠죠? 그러니까 커지면서 이제 심화로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맞아? 근데 실제 지문을 읽어보니까 대화 전에 갈등이 있었니? 안 보이죠? 그럼 대화를 하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니? 그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개념이 떠오르면서 지문을 봤을 때 확실히 아니군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반면에 2번 같은 경우에도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오죠. 그래서 배경을 이 묘사한다는 말과 가운데 알다시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건 약간 다릅니다. 개념이. 맞죠? 그러니까 저기 높은 산이 있다. 높은 산이 있다. 구체적 묘사입니까? 그렇진 않죠. 하지만 배경을 묘사한 겁니까? 그건 맞죠. 알겠니? 산이라는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으니까 높다로 이렇게. 그 구체라는 말은 사실 실전 때 쓰기에는 애매한 개념일 수 있지만 자꾸 문장을 보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구체라고 하는 게 마치 한 폭의 그림이 머리에 떠오르듯이 원래 묘사가 그림을 그리듯 아니야? 맞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구체는 비슷한 말로 자세하게 또는 세밀하게 마치 한 폭의 뭐처럼? 그림처럼. 알겠니? 한 폭의 그림처럼 연상이 돼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문장을 읽고 마치 어떤 장면이 떠오르네 하는 느낌이 없다면 역시 이것도 틀리니까 지워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전 때는 조금 더 여러분이 OX하기 편하게 완벽한 문장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질 겁니다. 알겠죠? 근데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체가 이미 개념화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3번이 정답이었던 건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특성과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 표현 이라고 하면 수능 기준으로는 일단 뭐랑 뭐가 들어가니? 직유법이랑 은유법만 들어가죠. 원래 이제 화류법과 의인법도 비유법에 속하지만 문학적으로는 실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직유법, 은유법이니까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 같이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은유법 A는 B다 라는 표현에 원관념, 보조관념 문장이 있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읽으면서 여기 같이 있네, 처럼 있네, 얘는 얘다가 있네 하고 이제 선지가 맞겠군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산문 같은 경우에 이 지문 내용은 어떤 사람이 누구랑 뭐 하는 거고
갈등은 뭐고 주제가 뭐다. 이걸 아무리 파악을 해도 실제 선지에 쓰이고 있는 개념어, 얘가 말하는 게 뭐지? 를 모르면 소설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법 문제 같은 경우는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알겠니?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서술 방법, 기법 문제를 대할 때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9월 평가원 전까지 조금 이제 뭐 시중에 책도 많고요. 뭐 인강도 많잖아. 뭐 누구 해가지고 이제 뭐 개념어 학습, 문학 개념어 이런 거 있지 않니? 그거 들으면 됩니다. 우리 이투스도 있고요. 그죠? 뭐 딴 회사도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개념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접근법과 풀이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